아이고, 아버지. 나를 두고 어디를 가신다는 겁니까? 이 못난 아들을 버리고 혼자만 훌쩍 가시겠다는 겁니까?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는 꼬마의 외침에 나루터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고든 심지의 대감은 아연실색하여 아이를 밀어내려 했답니다. 평생 시종 하나 거느린 적 없는 정갈한 선비에게 느닷없는 아들이라니. 이 무슨 망측한 노릇일까요? 역적으로 몰려 칼을 찬 채 유백일에 오른 조경훈 대감은 그 조그만 소나기가 이상하리만치 단단해 소름이 돋았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대감을 살리러 온 구세주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몰락한 정승과 정체불명의 꼬마, 그들의 위험천만한 동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 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조 대감의 운명을 바꾼 그 운명적인 첫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서해 바닷바람이 칼날보다 매섭게 죄인의 얇은 도포 자락을 파고들더군요. 한때 조정에서 대제학을 지내며 수천 유생의 우상이라 불렸던 조경훈 대감이 이제는 두 손이 꽁꽁 묶인 채 비참한 몰골로 나루터 앞에 섰으니 참으로 무상한 세월이지요. 화려했던 한양의 기억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눈앞에는 출렁이는 검은 바다와 삐걱거리는 낡은 나룻배만이 이 가련한 선비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무거운 포승주리살을 파고들 때마다 대감의 고개는 자꾸만 아래로 고꾸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영모 누명을 쓰고 유백일에 오른 대감의 품속에는 남몰래 숨겨온 작은 단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비의 지조를 더럽히느니 차라리 차디찬 바다에 몸을 던져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서글픈 결심을 한 것이지요. 사내는 습관적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손바닥으로 눈가를 꾹 눌렀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지긋지긋한 이승의 고통도 끝이 날 터였는데 말입니다. 그가 절벽 끝에서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날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디선가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작은 형체 하나가 번개처럼 달려들더니 대감의 다리를 꽉 붙잡고 바닥에 고꾸라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대제하게 정갈했던 비단 도포 위로 시커먼 손때가 덕지덕지 묻어났더랍니다. 아이고, 아버지, 나를 두고 어딜 가요? 이 못난 아들을 버리고 혼자만 훌쩍 가시겠다는 거요.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는 꼬마의 외침에 나루터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지요. 조경훈 대감은 아연실색하여 아이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평생 시종 하나 거느린 적 없는 정갈한 선비에게 느닷없는 아들이라니. 이 무슨 망측한 노릇일까요?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감의 가슴팍에 머리를 비벼대며 꺽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의 소매에 묻어있던 기름진 청어, 기름이 대감의 도포 끝동에 길게 얼룩을 남겼는데 훗날 이것이 제 목숨을 구할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대감은 그저 혀를 끌끌 찼더랬지요. 포졸들이 귀찮다는 듯 발길질을 하려 하자 꼬마는 얼른 품속에서 보자기에 싼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대감의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큼지막한 밥덩이를 입속으로 강제로 밀어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짭조름한 소금기 속에서 사내는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엉겁결에 밥을 씹어 삼키는 대감의 귓가에 아이가 아주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죽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밥 먹는 건 때가 있는 법이지요. 일단 씹고 보십시오. 그래야 복수를 하든 뭘 하든 할 것 아닙니까? 무이라 불린 이 아이의 눈동자 속에는 꾀죄죄한 겉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묘한 생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매서운 눈빛에 압도된 대감은 자신도 모르게 단검을 쥐었던 손의 힘을 스르르 풀고 말았지요. 나룻배에 올라탄 뒤에도 아이의 기행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거센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요동치자 포졸들은 멀미에 취해 골아떨어졌는데 그 틈을 타 아이가 슬금슬금 대감 곁으로 다가오더랍니다. 겉으로는 장난을 치는 듯 보였으나 아이의 손가락은 귀신 같은 솜씨로 포승줄 매듭을 헐겁게 풀어놓고 있었지요. 조경훈 대감은 이 믿기지 않는 상황에 가끈을 조여 매는 신용을 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유배를 떠나기 전날 밤 임금과 독대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궁중 연회에서 임금은 술잔을 내밀며 나직히 속삭였더랬죠. 자네를 시기하는 무리가 많아 잠시 멀리 보내지만 결코 자네를 버린 것이 아니네. 가는 길에 누군가 자네를 지켜줄 것이니 그가 누구든 의심하지 말고 믿게나. 금잔에 비친 임금의 간절한 눈빛과 지금 눈앞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누더기 꼬마가 도저히 겹쳐지지 않았지만 거센 파도가 배를 덮쳐 사내가 중심을 잃고 고꾸라지려 할 때마다 무인은 신속하게 밧줄을 가져와 대감의 몸을 돛대에 단단히 고정해 주더군요. 아이의 작은 소나귀 힘은 웬만한 장정 못지않게 단단했답니다. 어느덧 수평선 너머로 쓸쓸한 유배지 섬이 그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루터의 배가 닿기 직전 무인은 대감의 헝클어진 상투를 정리해주는 척하며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댔습니다. 대감님, 섬사또 김판석이 놈이 아주 지독한 탐관오리라 유배지 밥은 소금기만 가득해 짝이 그지없을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제가 해드리는 것만 드셔야 합니다. 제 말 명심하세요, 아버지. 익살스러운 말투 속에 숨겨진 뼈 있는 경고에 조경훈 대감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자신을 아버님이라 부르며 천연덕스럽게 배에서 내리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사내는 이 기이한 조우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지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잦아들고 섬에는 이미 새로운 폭풍이 몰아칠 준비를 마친 셈이었습니다. 유배지 섬의 사또 김판석은 고을을 다스리는 목민관이라기보다 장터의 수전노를 빼닮은 위인이었지요.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정체불명의 밀서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며칠 전 무의가 미리 흘려놓은 미끼였답니다. 한양의 조 대감이 영모로 몰리기 전 집안의 보물인 황금 두꺼비를 챙겨 유배지로 가져간다는 그럴싸한 거짓 정보가 적힌 종이를 보며 사또는 연신 마른 입술을 핥아댔습니다. 기름진 얼굴에는 탐욕이 번들거렸고 쥐수염 같은 얇은 수염은 흥분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드디어 나루터의 배가 닿고 조경훈 대감이 발을 디디자마자 사또는 환영의식은커녕 시퍼런 칼날을 든 포졸들을 시켜 대감을 에워쌌더랍니다. 어허, 이 무슨 무례한 짓인가. 대감이 호통을 쳤으나 욕망의 눈이 먼 사또의 귀에는 소기의 경 읽기였지요. 포졸들은 대감이 품고 온 보찜을 거칠게 뺏어 들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칼끝으로 사정없이 찢어 발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찜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누런 곰팡이가 핀 떡덩이와 여기저기 구멍난 낡은 버선짝뿐이었지요. 기대했던 황금의 광채는커녕 퀴퀴한 냄새만 진동하니 김판석의 얼굴이 금세 잿빛으로 변하며 일그러졌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사또는 이 늙은이가 감히 나를 기망해 라며 대감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선비의 도포 위로 먼지가 일고 대감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지만 그는 곧바로 자세를 가다듬으며
사또를 쏘아보았더랬지요. 보물, 보물이라니. 아하, 그 황금 두꺼비를 말하는 게로군. 조 대감은 입가에 맺힌 핏자국을 닦아내며 오히려 천연덕스럽게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짐짓 아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 무거운 걸 여기까지 어찌 가져오겠나. 포졸들의 눈을 피해 이미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버렸지 라고 미끼를 툭 던졌답니다. 이 한마디는 사또의 탐욕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지요. 보물이 바다 밑에 가라앉았다는 말에 사또는 당장이라도 물속으로 뛰어들 기세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사또는 보물의 정확한 위치를 실토할 때까지 대감과 무의를 해안가 벼랑 끝에 있는 폐가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파도가 들이치면 방바닥까지 바닷물이 차오르는 사람보다 쥐새끼가 살기에 적합한 초라한 초가집이었지요. 조 대감은 찌그러진 사발에 고인 빗물을 받아 마시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창 때는 정승들과 어울리며 금잔에 넘치는 향기로운 술을 마시며 태평성대를 논했는데 이제는 목숨을 부지하려 거짓말을 일삼는 처지가 되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답니다. 그 옆에서 무의는 보란듯이 마당에 잡초를 뽑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철없는 아이의 소일거리였으나 사실 녀석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관아의 뒷담 높이와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하나하나 꿰고 있었지요. 대감이 굶주림과 비참함에 지쳐 쓰러지려 할 때마다 무의는 바위 틈에서 몰래 캐온 싱싱한 굴과 조개를 내밀며 대감의 입에 넣어 주었답니다. 대감님, 정신 차리세요. 저 사또 놈이 우리 밥에 소금을 얼마나 쳤는지 아십니까? 이거라도 드셔야 삽니다. 밤이 깊어지자 폐가 주변에는 사또가 보낸 감시병들이 그림자처럼 깔렸습니다. 금두꺼비라는 단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사또의 집착이 극에 달한 셈이었지요. 이를 눈치챈 무의는 일부러 대감의 무릎을 베고 누우며 목소리를 높였더랍니다. 아버지, 그 황금 두꺼비 말이에요. 바다에 버렸다고 거짓말하길 잘했어요. 사실은 저 앞마당 느티나무 밑에 아주 깊숙이 묻어두었잖아요. 그쵸? 문 밖에서 귀를 세우고 있던 감시병들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다음 날 새벽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또 김판석은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섬 전체를 이 잡듯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조 대감은 마당 한 구석에서 흙을 파헤치며 헛물 켜는 사또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을 지켜주겠다던 임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 어린 무의가 판을 짜고 자신은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이 기묘한 연극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대감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더랍니다. 바닷가 폐가의 밤은 정승집 얼음 창고보다도 차디찼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칼바람에 조 대감의 해진 도포 자락은 연신 파들파들 떨리고 곤주림에 지친 사내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갔더랍니다. 그때였지요. 덜덜 떨며 구석에 앉아있던 무의가 주섬주섬 아궁이 앞에 자리를 잡더니 조 대감이 품속에 애지중지 간직하던 낡은 서책 대학을 덥석 집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쿠, 배고파 죽겠는데 춥기까지 하니 원. 대감님, 이 종이 뭉치라도 태워서 방이라도 좀 데워야겠습니다. 천연덕스럽게 책장을 찢으려는 꼬마의 행동에 조 대감은 아연실색하며 소리를 질렀지요. 어허,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성현의 말씀이 담긴 책을 뗄감으로 쓰려 하느냐. 대감은 노구의 몸을 날려 무의의 손에서 서책을 뺏으려 실랑이를 벌였더랍니다. 그 과정에서 서책의 겉표지가 아궁이 속에 이글거리는 불길 근처로 쑥 밀려 들어가고 말았지요.
그런데 참으로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길의 뜨거운 열기가 책 표지에 닿는 순간 아무것도 없던 바탕 위로 푸르스름한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청어 기름으로 쓴 비밀 지도였답니다. 조 대감이 나루터에서 무의와 부딪혔을 때 도포 끝동에 묻었던 그 비릿한 기름 자국이 사실은 이 서책의 비밀을 푸는 열쇠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조 대감은 전율하며 서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던 자네를 지켜줄 이가 단순히 이 꼬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 속에 숨겨진 은밀한 정보였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지요. 지도는 섬 사또 김판석이 그간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모은 진짜 비리 장부와 뇌물이 보관된 장소를 아주 상세히 가리키고 있었답니다. 무인은 옆에서 글자를 전혀 읽지 못하는 척하며 어이구, 불꽃이 예쁘게도 피내라며 딴청을 피웠지만 사실 녀석의 눈동자는 지도의 지형지물을 한눈에 훑으며 머릿속에 통째로 저장하고 있었지요.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다름 아닌 관아 내 사또의 침소 밑 은밀하게 숨겨진 지하 창고였답니다. 조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너는 이 글자가 보이느냐? 무인은 천연덕스럽게 머리를 긁적이며 글자는 무슨요? 그냥 종이가 타려고 하니까 무지갯빛이 나는가 보죠 라며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보았습니다. 아이가 서책을 붙잡았을 때 살짝 드러난 손목의 단단한 굳은 살을 말이지요. 그것은 붓을 잡은 선비의 것도 낫지를 하는 농부의 것도 아닌 오로지 병기를 다루는 고도로 훈련된 자객이나 무사에게서만 볼 수 있는 흔적이었더랍니다. 사내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잔망스러운 꼬마가 사실은 임금의 밀명을 수행하는 비선 실세였음을 말이지요. 조 대감은 과거 급제 후 임금에게 하사받았던 그 고결한 붓과 종이의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건만 지금은 이름 모를 섬의 폐가에서 불타가는 종이 한 장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참으로 인생사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이것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겠지. 대감의 나직한 읍조림과 함께 두 사람은 다시는 이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도를 아궁이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화르르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조 대감과 무인은 서로의 눈을 응시했지요. 비록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으나 어둠 속에서 맺어진 두 사람의 동맹은 그 어떤 혈맹보다도 굳건해 보였답니다. 탐욕의 눈먼 사또는 지금쯤 자신의 침소 밑에서 장부가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꿈속에서 황금 두꺼비를 껴안고 있겠지요. 하지만 보름달이 뜨는 날, 이 폐가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관아 전체를 태워버릴 거대한 불길이 될 것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바다는 본래 거울처럼 잔잔한 법이지요. 비밀 지도를 태워 없앤 뒤 유배지 폐가에는 기묘하고도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우리의 무인은 매일같이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산으로 들로 뛰어다녔는데 그저 철없이 노는 줄로만 알았던 이 아이의 귀는 당나귀, 귀마냥 쫑긋 서 있었지요. 아이들과 숨바꼭질하는 척화나 근처를 돌며 포졸들이 언제 술판을 벌이는지 어느 장소에서 낮잠을 자는지 그 허술한 틈바구니를 샅샅이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사이 조 대감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생 뒷짐지고 헛기침만 하던 대제학 어른이 이제는 체면을 굴레처럼 벗어던지고 마을 아이들의 글방 선생님이자 딱지 왕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종이를 꾹꾹 접어 만든 딱지를 아이들에게 쳐주며 호쾌하게 웃는 대감의 모습은 영락없는 동네 할아버지였지요. 이 소문을 들은 사또 김판석은 허허, 그 꼿꼿하던 조경훈이가 유배 생활에 아주 노망이 났구나 라며 무릎을 탁 쳤더랍니다. 사또는 대감을 향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는 폐가 주변의 감시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버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지요. 무희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바다로 나가 작살로 은빛 고기를 낚아 올렸습니다. 대감님, 오늘은 보약 같은 놈으로 잡아왔습니다. 라며 낄낄거리는 아이의 손에는 싱싱한 생선이 들려 있었고, 덕분에 조 대감의 파리했던 안색은 점차 생기를 되찾아갔답니다. 대감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한양에서 소문난 미식가였던 경험을 살려 마을 안악들에게 최신 요리법을 전수해 주었는데, 고마움을 느낀 안악들이 관아 내부의 은밀한 소문들을 대감의 귀에 속속들이 날라다 주었더랍니다. 반면 탐욕에 눈먼 김사또는 보물을 찾겠다며 섬의 신성한 바위들을 정으로 쪼고 부수느라 민심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덩이와 씨름하는 동안 무희는 관아 근처 나무 위에 고양이처럼 올라가 사또 침소의 창문 잠금 장치 구조를 유심히 관찰했지요. 조 대감 역시 낮잠을 자는 척 마당 흘바닥에 나뭇가지로 관아 내부의 병력 배치도를 그렸다가 인기척이 들리면 천연덕스럽게 슥슥 지워버리는 치밀함을 보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사또보다 조 대감을 더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주인 백설아는 우리 동네에 진짜 어른이 오셨네라며 몰래 독주와 안주를 폐가로 보내오기도 했지요. 어느 평화로운 오후 따스한 햇살 아래 조 대감은 무희의 무릎을 베고 누워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대감의 머릿속에는 한양 대저택에서 손주들에게 딱지를 접어주며 웃던 행복한 한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지금 이름도 모르는 섬 아이들과 딱지를 치는 이 순간이 어찌 이리 눈물 겹도록 따뜻한가. 사내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답니다. 무희야, 우리가 한양에 돌아가서도 이 바닷바람과 너와 함께 먹던 이 밥맛을 잊지 말자꾸나. 조 대감의 나직한 약속에 무희는 평소답지 않게 말없이 먼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평화는 곧 깨어질 운명이었지요. 관아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는 이미 피비린내 나는 음모가 고개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노을이 서산 너머로 붉게 타들어 갈수록 유배지 폐가 마당에 홀로 앉은 조 대감의 속은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갔답니다. 평소라면 영감탱이 저녁 굶고 싶소 하며 생선 한 토막이라도 들고 나타났을 무희가 해가 꼴딱 넘어가도록 소식이 없었으니 말이지요. 대감은 툇마루 끝에 걸터 앉아 먼 길목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갓끈을 조였다 풀었다 하며 노심초사했더랍니다. 이 녀석이 장터 구경에 정신이 팔렸나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당한 것인가. 사내의 가슴 한구석에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참다 못한 조 대감은 채통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버선발로 시장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평생 뒷짐지고 느릿느릿 걷던 대제학 어른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꼴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봐도 기야말 노릇이었지요. 하지만 시장 어귀에 도착한 대감의 발걸음은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시장 입구 진흙탕 위에 엎질러진 나물 바구니와 그 옆에 외롭게 뒹구는 집신 한 짝이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대감이 손수 엮어주었던 무희의 작고 낡은 집신이었습니다. 흙탕물에 짓밟혀 너덜너덜해진 그 신발 한 짝을 보는 순간 조 대감의 눈앞은 캄캄해지고 심장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 했더랍니다. 무희야, 무희 이 녀석 어디 있느냐? 대감이 울부짖으며 시장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으나 상인들은 사또의 눈치가 무서워 입을 굳게 다물고 외면할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몽둥이를 든 포졸 수십 명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대감의 앞길을 막아섰더랍니다. 사또 나리께서 부르시니 잔말 말고 따라오너라. 포졸들은 대감을 마치 짐짝 취급하며 강제로 관아 집무실로 압송해 갔지요. 관아 마당에 거꾸러진 조 대감의 눈앞에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김판석 사또가 나타났습니다. 쥐수염을 꼬며 비릿하게 웃는 그놈의 목소리는 기름기가 좔좔 흘렀더랍니다. 어이구, 대제학 어른. 꼬리말이 아니십니다, 그려. 저기 좀 보시지요. 사또가 가리킨 곳에는 무희의 옷까지 일부가 피 묻은 채 의자에 걸쳐져 있었지요. 황금 두꺼비가 어디 있는지 지금 당장 불지 않으면 저 꼬맹이의 손가락을 오늘 밤부터 하나씩 잘라내겠네. 내 말에 거짓이 없는지 알고 싶다면 어디 한번 버텨보시게나. 조 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평생을 선비로 살며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사내가 이름도 모르는 남남인 무희를 위해 목을 놓아 울었더랍니다. 한양에 두고 온 친자식들에게는 엄한 아버지로만 살았던 자신이 후회스러웠고 지금 고초를 겪고 있을 무희가 가여워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지요. 내가 잘못했네. 사또 나리, 제발 그 아이만은 살려주시게. 보물은 내 다 말할 테니 그 아이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시오. 사또는 대감의 절규가 연기가 아님을 확인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조 대감을 지하 감옥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가두라 명했지요. 하지만 사또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무희는 사실 납치된 것이 아니라 관아 지하에 숨겨진 비밀 장부 보관소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스스로 덫에 걸려든 척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며 관아 마당은 더욱 음산해졌습니다. 조 대감은 차가운 감옥 창살을 붙잡고 무희의 이름을 부르짖었지요. 무희야, 이 못난 할애비를 용서해라. 내 기필코 너를 구하러 가마. 사또는 내일 아침까지 보물을 불지 않으면 아이의 목숨은 없다는 최후 통첩을 남기고 사라졌고 유배지의 밤은 절망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더랍니다. 핏줄보다 진한 정이 무엇인지 대감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뼈저리게 느끼며 긴 밤을 지새우고 있었지요. 지하 감옥의 공기는 무덤 속처럼 차갑고 습했습니다. 벽면을 타고 흐르는 눅눅한 이끼 냄새와 이름 모를 벌레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 대감의 정신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지요. 사내는 볏짚 한 줌 놓이지 않은 맨바닥에 쓰러져 제 무능함을 탓하며 가슴을 쳤더랍니다. 한양에서 권세를 누릴 때는 천하를 다 가진 줄 알았건만 정작 내 목숨 하나 건사하지 못해 저 어린 핏줄을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대감은 품속에서 참아버리지 못했던 자결용 단검을 다시 꺼내 들었지요. 차라리 이 칼로 목숨을 끊어 사또의 협박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사내가 떨리는 손으로 칼끝을 목에 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감옥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던 낙수 소리가 기묘한 규칙을 가지고 대감의 귓전을 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비가 새는 소리가 아니었지요. 그것은 마치 누군가 일정한 박자에 맞춰 돌벽을 두드리는 신호 같았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방 벽 너머에서 나직하면서도 맑은 곡조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지요. 조 대감이 유배지 폐가에서 무희에게 딱지를 접어줄 때 그 녀석이
흥얼거리던 바로 그 가락이었더랍니다. 대감님, 아직 살아 계신 거죠? 그 귀한 목숨 함부로 버리시면 제가 나중에 임금님께 뭐라고 보고를 하겠습니까? 벽에 갈라진 틈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이는 목소리는 분명 무의의 것이었지요. 사내는 단검을 떨어뜨리며 벽으로 기어갔답니다. 무의는 죽어가던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생기가 넘치는 말투로 조 대감을 달래기 시작했지요. 일부러 잡혀온 거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덕분에 사또 놈이 비리 장부를 숨겨둔 장소가 이 지하 감옥 아래 비밀 석실이라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답니다. 그제야 조 대감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더랍니다. 이 꼬마는 단순히 잔망스러운 아이가 아니라 임금이 보낸 고도로 훈련된 비선 첩보원이었던 것이지요. 네, 이놈. 너는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대감의 물음에 무의는 킥킥거리며 대답했답니다. 글쎄요, 대감님 껌딱지라고 해두죠. 일단 이거나 받으십시오. 무의는 간수들이 술기운에 졸고 있는 틈을 타 벽 틈새로 가느다란 쇠꼬챙이 하나를 쓱 밀어 넣어 주었지요. 그것은 감옥의 자물쇠를 단번에 딸 수 있는 은밀한 연장이었답니다. 조 대감은 무의의 지시에 따라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 구멍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한평생 붓대만 잡던 손이 쇠꼬챙이를 돌리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지만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단호한 지시가 사내의 가슴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지요. 조금 더 왼쪽으로. 그렇지요. 거기서 탁 치세요. 대감은 문득 과거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료들을 외면했던 비겁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름도 모르는 이 아이와 나누는 이 은밀한 연대감은 그 어떤 권력보다도 사내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더랍니다. 한편 사또 김판석은 감옥 밖에서 신복들을 시켜 조 대감의 방을 엿듣게 했지요. 대감이 보물 위치를 독백하거든 즉시 보고하라는 명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조 대감은 무의와 눈을 맞추듯 벽을 한번 툭 치고는 일부러 큰 소리로 허공에 대고 연기를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그 금두꺼비는 사실 사또 나리침소 밑바닥을 세 척이나 파고 묻어두었는데 이제는 영영 찾을 길이 없겠구나. 이 소리는 즉각 사또에게 전달되었고 탐욕에 눈먼 김판석은 그 밤중에 당장 제 방 바닥을 뜯어내겠다며 도끼를 들고 달려갔더랍니다. 사또가 헛다리를 짚으며 광분하는 사이 지하 감옥의 어둠 속에서는 탈출을 위한 마지막 결속이 단단히 맺어지고 있었지요. 조 대감은 쇠꼬챙이가 자물쇠 속에서 탈칵 하고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운명의 문을 열 준비를 마쳤더랍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의 불씨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셈이었지요. 어둠이 짙게 깔린 지하 감옥에 달칵 하는 가느다란 쇠소리가 고요를 깼더랍니다. 조 대감의 떨리는 손끝에서 자물쇠가 마침내 입을 벌리자 옆방에서는 이미 제 몸바닥처럼 수갑을 풀어헤친 무의가 고양이처럼 가볍게 담을 넘어 나타났지요. 아이는 제 몸집보다 큰 감옥 문을 소리 없이 열어젖히며 대감의 팔을 부축했답니다. 자, 영감님. 이제부터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테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관아 뒷길에 으스스한 그림자를 따라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했던가요. 모퉁이를 돌자마자 횃불을 든 포졸 수십 명이 개미떼처럼 몰려나와 두 사람의 앞길을 꽉 막아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붉은 불빛 아래 드러난 포졸들의 시퍼런 칼날을 보며 조 대감은 그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더랬지요. 그때였습니다. 떼국물 흐르던 누더기 꼬마 무이가 근처에 나뒹굴던 굵직한 나무 몽둥이 하나를 덥석 집어들더니 마치 용이 승천하듯 허공을 가르며 날아올랐답니다. 휘릭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앞장섰던 포졸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지요. 화려한 몸놀림에 입을 다물지 못하던 조 대감은 대감님, 넋 놓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라는 무의의 호통에 정신을 차리고는 아이가 열어준 길을 따라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기 시작했답니다. 한참을 달리던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분노로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른 사또 김판석이었지요. 직접 칼을 빼 들고 나타난 사또는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를 질렀더랍니다. 이놈들, 내 황금 두꺼비를 어디다 숨기고 도망을 가느냐. 죽어서도 그 보물은 내놓고 가야 할 것이다. 탐욕에 눈이 먼 자의 칼끝은 조 대감의 목전을 겨누며 사정없이 휘둘러졌지요. 그 찰나 무의가 다람쥐처럼 사또의 겨드랑이 밑을 파고들더니 소매치기보다 빠른 솜씨로 사또의 허리춤을 훑고 지나갔답니다. 사또가 헛칼질을 하며 비틀거리는 사이 무의 손에는 관아의 모든 창고와 문서고를 열 수 있는 묵직한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사또 김판석이 누려온 가짜 권위를 단숨에 뺏어왔음을 상징하는 승전보와 같았답니다. 추격대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두 사람은 결국 섬에서 가장 높은 절벽인 낙조대 끝까지 내몰리고 말았지요. 발 아래는 집채만 한 파도가 바위를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는 검은 바다뿐이었답니다. 조 대감은 절벽 끝에 서서 젊은 시절 무의 연습을 게을리하며 서책만 파고들었던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했더랬지요. 아,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싶은 순간 차가운 무의의 작은 손이 대감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대감님, 저를 믿으시지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눈 딱 감으십시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의는 대감의 허리를 낚아채며 저 깊고 어두운 심연을 향해 몸을 던졌답니다. 휘리릭 강풍이 귓가를 스치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찰나 수십 발의 화살이 두 사람이 서 있던 자리에 고슴도치처럼 꽂혔지요.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덮치는 순간 조 대감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무의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 기묘한 생의 경이로움을 느꼈더랍니다. 두 사람의 형체는 거센 조류를 타고 절벽 아래 숨겨진 해식 동굴 속으로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절벽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저놈들을 시체라도 찾아내라. 내 황금, 내 장부, 라고 광분하는 사또의 비명만이 공허한 바다 위로 흩어질 뿐이었지요.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은 노정승과 어린 무사 두 사람의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답니다. 집채만 한 파도를 뚫고 살아 돌아온 조 대감과 무의가 당도한 곳은 섬 외곽의 으스스한 주막 설화점이었답니다. 소금기 어린 바닷물에 젖어 덜덜 떠는 두 사람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지요. 그때였습니다. 말없이 주막을 지키던 주모 백설화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두 그릇을 탁 소리 나게 내놓더군요. 죽기 싫으면 일단 드쇼. 속이 따뜻해야 복수도 하는 법이니. 투박한 전라도 사투리가 섞인 그 말 한마디에 대감의 얼어붙은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했더랍니다. 조 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국밥 속 노숟가락을 집어들었을 때였지요. 숟가락 끝동에 아주 작게 새겨진 은밀한 왕실 문양을 발견하고는 사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답니다. 그것은 한양에서 임금이 신뢰하는 비밀 결사들만이
공유하는 암구호였으니 이 소박한 주막의 주인이 예사 인물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린 것이지요. 설화는 대감의 눈빛을 읽었는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자신의 속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더랍니다. 사실 설화에게는 10년 묵은 서리보다 더 차가운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과거 이 고을의 정직한 향기였으나 탐욕에 눈먼 김판석 사또에게 장부를 뺏기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죽임을 당했던 것이지요. 아버지의 눈을 감겨들이지 못한 지가 벌써 10년이요. 저 괴물을 무너뜨릴 날만 손꼽아 기다렸지. 설화의 단호한 눈빛에는 목숨을 건 비장함이 서려 있어 보는 이의 숙연함마저 자아냈답니다. 그 옆에서 무이는 품속에서 젖은 요술 종이를 꺼내 아궁이 불에 정성껏 말리고 있었지요. 불길의 온기가 닿자 종이 위로 다시금 푸른 글자들이 선명하게 피어올랐고 설화는 지도가 가리키는 장소를 단번에 확인해 주었답니다. 이곳은 섬 동쪽의 여우굴이요. 사또 놈이 뇌물과 장부를 임시로 빼돌려두는 비밀 창고지요. 지형을 훤히 꿰고 있는 조력자의 등장에 조 대감의 가슴 속에는 비로소 반격의 등불이 켜졌더랍니다. 조 대감은 이제 도망자가 아닌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 평생 붓대만 잡고 살았으나 백성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데 이 한 몸 못 던지겠느냐. 사내의 목소리에는 전직 대제학다운 위엄이 서리빨처럼 서려 있었지요. 그러자 무희가 특유의 잔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안하더군요. 대감님, 사또 놈이 좋아하는 황금 두꺼비를 진짜로 하나 만들어 줍시다. 마을에 찌그러진 녹그릇들을 싹 모아서 말이죠. 조 대감은 설화에게 서신을 작성해 주며 마을에 깨어있는 장정들에게 비밀리에 전달할 것을 명했답니다. 백성들의 억눌린 분노를 하나로 모으는 거대한 사기극의 초안이 그 밤 작은 주막의 촛불 아래서 완성되어 갔지요. 설화는 행주를 꽉 짜며 아버지를 잃었던 비참한 순간을 떠올렸고 대감은 임금이 보냈던 간절한 눈빛을 되새기며 붓끝을 곧게 세웠더랍니다. 촛불 하나가 방안을 밝히고 있었으나 그곳에 모인 세 사람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하나로 뭉쳐 있었지요. 탐관오리의 탐욕을 낚기 위한 낚싯바늘이 드디어 날카롭게 세워진 셈이었답니다. 인과응보라 했소. 김판석이 놈,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꼴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요. 설화의 낮은 읍초림이 어두운 밤바다를 타고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더랍니다. 설화의 주막 뒷마당에는 때 아닌 용광로가 붉은 숨을 내뿜고 있었더랍니다. 사방이 캄캄한 밤이었지만 그곳에 모인 이들의 눈빛은 불꽃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조 대감은 과거 공조판서 시절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흙으로 두꺼비 거푸집을 빚어냈고 무희와 마을 장정들은 보찜 가득 무언가를 쏟아부었답니다. 그것은 번듯한 금덩이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기부한 찌그러진 노수저와 구멍난 녹그릇들이었지요. 이것은 단순한 노쇠가 아니라 백성들의 맺힌 원한이요. 탐관오리의 눈을 멀게 할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이네. 대감의 나직한 일갈의 장정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며 쇠를 녹여냈더랍니다. 드디어 거푸집에서 갓 뽑아낸 노쇠 두꺼비들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아직은 그저 불그스름한 쇠덩이에 불과했지요. 이때 우리의 잔망스러운 무희가 솜씨를 발휘했답니다. 노란 치자물과 은은한 광택을 내는 오칠을 절묘하게 배합하여 두꺼비 표면에 더 씹히기 시작했지요. 무희의 야무진 손끝이 지나갈 때마다 노쇠 두꺼비들은 달빛 아래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가짜 황금으로 탈바꿈했더랍니다.
육안으로는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그 금빛 광채를 보며 무희는 낄낄거리며 웃었지요. 사또놈, 이 뚱뚱한 두꺼비를 보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겠는데요. 그 사이 주모 설화는 마을 부녀자들을 소집하여 비밀스러운 작업을 이어갔답니다. 사또 김판석의 죄상을 낱낱이 적은 요술종이 전단지를 수백 장이나 만들어 나물 바구니와 대나무 통 밑바닥에 교묘히 숨겼더랬지요. 조 대감은 사또의 신복 중돈에 매수된 자를 골라 조 대감이 진짜 보물을 찾았으며 오늘 밤과나 마당에서 하늘에 감사의 제사를 지낸다더라는 가짜 정보를 흘리게 했답니다. 탐욕이라는 미끼를 던지니 곤줄인 쥐새끼 같은 사또가 물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무희는 어둠을 틈타 관아 담장을 고양이처럼 넘었더랍니다. 사또가 애지중지하는 뇌물상자 속 장부들을 미리 준비한 백지 요술종이와 바꿔치기 하는 귀신 같은 솜씨를 선보였지요. 마을 장정들은 가짜 두꺼비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지고 관아 지붕 위와 나무 뒤편으로 소리 없이 매복했답니다. 이제 무대는 완벽히 준비되었고 심판의 시간만이 보름달과 함께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더랬지요. 이윽고 보름달이 중천에 뜨자 조 대감은 유배 올 때 입었던 그 낡고 해진 관복을 정갈하게 갖춰 입고 관아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답니다. 비록 유백에게 처지였으나 그 위엄만큼은 한양의 정승 시절 못지않게 서리빨 같았지요. 설화는 미리 준비한 독주를 관아 포졸들에게 돌려 그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었답니다. 자, 이제 하늘이 굽어 살피실 시간이 되었구나. 조 대감이 긴 소매를 휘두르며 하늘을 향해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고요했던 관아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더랍니다. 사내의 머릿속에는 과거 풍족했던 시절 자식들에게 진짜 황금 장신구를 선물하며 웃던 기억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금이 그저 귀한 보석인 줄만 알았지. 하지만 지금 이 찌그러진 노수저로 만든 가짜 황금이 백성을 살리는 진짜 보물이 될 줄이야. 조 대감은 씁쓸하면서도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올 폭풍을 정면으로 응시했답니다. 탐욕의 눈먼 자들의 파멸이 이제 손에 잡힐 듯 가까워져 오고 있었더랬지요. 조 대감의 서리빨 같은 외침이 관아 마당의 정적을 깨뜨리기가 무섭게 참으로 기묘하고도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더랍니다. 지붕 위와 담장 뒤에 매복해 있던 무희와 마을 장정들이 일제히 대나무 바구니를 뒤집자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수십 마리의 금빛 두꺼비들이 비처럼 마당으로 쏟아져 내린 것이지요. 보물이다. 하늘이 내린 황금 두꺼비가 쏟아진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잃고 뛰어든 것은 다름 아닌 김판석 사또였지요. 평소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진흙 바닥을 기어다니며 두꺼비를 품 안으로 쓸어 담기 시작했더랍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포졸들 역시 대오를 이탈하여 서로 두꺼비를 차지하겠다고 칼부림까지 벌이며 엉겨붙었으니 그 꼴이 마치 지옥의 아귀 다툼을 보는 듯했지요. 사또는 품 안이 가득 차다 못해 관복 자락이 터져 나갈 지경인데도 내 거다. 이것도 다 내 것이야. 라고 외치며 탐욕의 밑바닥을 여실히 보여주었더랍니다. 그 혼란을 틈타 무희는 번개 같은 몸놀림으로 관아 종각에 올라가 커다란 종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땡땡 하고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곧 마을 사람들의 진입 신호였지요. 횃불을 든 백성들이 성난 파도처럼 관아 정문을 밀고 들어왔고 그들의 손에는 무희가 준비했던 요술종이 벽보들이 들려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사또의 집무실 벽과 관아 기둥마다 일제히 그 종이들을 붙여 나갔지요. 참으로 신통방통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더랍니다. 백성들이 들고 있던 횃불의 열기가 벽보에 닿자 아무것도 없던 하얀 종이 위로 붉은 글씨들이 마치 핏방울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또 김판석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뇌물을 받았는지 기록된 비밀 장부의 내용이 온 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답니다. 품 안에 가득 두꺼비를 안고 있던 사또는 벽보에 선명하게 적힌 자신의 이름과 죄상을 발견하고는 안색이 잿빛을 넘어 흙빛으로 변해버렸지요. 조 대감은 마당에 흩어진 가짜 두꺼비 하나를 집어 사또의 발치에 툭 던지며 서리빨처럼 일갈했더랍니다. 김판석이 이 어리석은 놈아, 내 눈에는 이것이 황금으로 보이느냐? 이것은 내 탐욕이 빚어낸 가짜 환상이요. 억울하게 고혈을 짜인 백성들의 눈물이다. 대감의 호통에 사또는 뒤늦게 포졸들을 불렀으나 이미 그들은 가짜 두꺼비를 줍느라 사또의 명령 따위는 귓전으로 흘린 채 서로의 멱살을 잡고 나뒹굴고 있었더랬지요. 사실 김판석에게도 남모를 사연은 있었답니다.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이웃집 노수저 하나를 훔쳤다가 죽도록 매를 맞고 쫓겨난 기억이 있었지요. 다시는 노수저 따위에 매 맞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비뚤어진 결심이 황금에 대한 광적인 집착으로 변했던 것이랍니다. 하지만 제 욕망을 채우려 백성을 짓밟은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지요. 아수라장이 된 관아 정문 너머로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답니다. 한양에서 파견된 기마대의 압도적인 긴장감이 관아를 덮쳤고 사또는 그제야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졌음을 깨닫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더랍니다. 하늘이 내린 두꺼비 비는 축복이 아니라 탐관오리의 명주를 끊는 저승사자의 전령이었던 셈이지요. 관아 정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기마대의 말발굽 소리는 잠자던 섬 전체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보다도 웅장했답니다. 횃불의 붉은 물결이 마당을 가득 채우자 한양에서 내려온 검찰관들이 서리빨 같은 기세로 포위망을 좁혀왔지요. 그때였습니다. 떼국물 흐르던 포졸 복장을 거칠게 벗어 던지며 대열맨 앞으로 나선 이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가 알던 잔망스러운 꼬마 무이였더랍니다. 녀석은 평소의 장난기 어린 표정을 싹 지우고는 달빛보다 눈부신 금빛 마패를 품 안에서 꺼내 높이 쳐들었지요. 암행어사 출두야. 한양의 밀명을 받들어 탐관오리 김판석을 단죄하러 왔노라. 아이의 목소리라곤 믿기지 않는 위엄 서린 호통이 마당에 내리꽂히자 아수라장이던 관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답니다. 품 안에 가짜 황금 두꺼비를 한가득 안고 있던 사또 김판석은 그만둔 손의 힘이 풀려 두꺼비들을 진흙 바닥에 우르르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아, 어사. 암행어사라니. 저 꼬맹이가. 사또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머리를 조아렸더랍니다. 기름진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요. 무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조 대감이 확보했던 진짜 비리 장부와 요술종이 증거물들을 검찰관들에게 넘겼답니다. 여기 백성들의 피눈물로 쓴 기록이 있소.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김판석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시오. 이어 조 대감 또한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임금의 비밀 서찰을 꺼내 보였지요. 그것은 대감이 영모 누명을 쓴 것이 아니라 임금의 특명을 받고 유배를 가장해 이 섬의 비리를 파헤치러 왔음을 증명하는 서신이었더랍니다.
사실 무희의 진짜 정체는 임금이 가장 아끼는 어린 비선 기록관이자 내로라 하는 무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무술 고수였지요. 이 사실이 백성들 앞에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우리를 굽어 살피셨다 며 만세를 불렀답니다. 반면 사또 김판석은 바닥에 뒹굴고 있는 두꺼비 하나를 집어들더니 그것이 황금이 아니라 백성들의 찌그러진 녹그릇을 녹여 만든 가짜임을 알고는 허탈함에 미친 듯이 웃어댔지요. 가짜. 다 가짜였어. 내 황금이, 내 권세가 고작 노수조였단 말이냐. 그 웃음소리는 탐욕의 눈먼 자의 비참한 최후를 알리는 곡소리와도 같았더랍니다. 검찰관들은 사또의 목에 무거운 칼을 씌우고 그를 지하 감옥으로 사정없이 끌고 갔습니다. 또한 관아 창고에 쌓인 모든 몰수 자산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것을 명했지요. 조 대감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희의 어깨를 툭툭 쳤답니다. 고생 많았다. 이 잔망스러운 녀석아. 네가 아니었다면 내 진작에 바다 물귀신이 되었을 게다. 대감의 진심 어린 감사에 무희는 다시 특유의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더군요. 에헤이 대감님. 감사는 무슨요. 한양 가면 맛있는 국밥이나 한 그릇 거하게 사십시오. 조 대감은 이 순간 유배 오기 전 임금과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더랬지요. 자네의 목숨을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 한 번만 빌려주게. 라고 간절히 부탁하던 임금의 눈빛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둡고 억눌렸던 유배지 섬의 진정한 정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대감과 무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답니다.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보물보다 값진 일임을 두 사람은 몸소 증명해 보인 셈이지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승의 지위를 회복한 조 대감이 한양으로 돌아가는 날, 유배지 나루터에는 전례 없는 장관이 펼쳐졌더랍니다. 임금이 직접 보낸 화려한 귀환선이 금빛 윤슬을 가르며 정박해 있었고 그 주위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죄인의 몸으로 끌려올 때는 차디찬 바닷바람뿐이었건만 이제는 만세 소리와 눈물 어린 배웅이 대감의 뒤를 따르고 있었답니다. 주모 백설하는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정성껏 빚은 술과 떡을 배에 실으며 작별의 인사를 건넸지요. 대감님 덕분에 우리 섬에 다시 봄이 왔소. 한양 가시더라도 이 못난 주모의 국밥 맛은 잊지 마시오. 설화의 눈시울이 붉어지자 조 대감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더랍니다. 그대들의 한을 잊지 않겠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정승이 되겠노라. 약속하마. 10년 묵은 서리를 녹여낸 설화의 미소가 아침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던 순간이었지요. 배에 오른 무희는 다시 예의 그 잔망스러운 꼬마로 돌아와 있었답니다. 비단 옷을 챙겨 입긴 했으나 대감 옆에 찰떡처럼 붙어 앉아 대감님, 이제 신분도 복권되셨으니 제 월급 협상부터 다시 하시지요? 어사 노릇하느라 뼈가 사갔습니다요. 라며 너스레를 떠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감은 허허 웃으며 품 안에서 소중히 쌓아온 가죽 털신 한 켤레를 꺼냈더랬지요. 지난밤 무희가 잠든 사이 대감이 직접 고르고 닦아둔 선물이었답니다. 다시는 신발 잃어버리고 맨발로 뛰지 마라. 이 하레비 가슴이 무너지는 꼴 보고 싶으냐? 조 대감이 직접 무희의 작은 발에 털신을 신겨주자 늘 당돌하던 꼬마의 눈에도 처음으로 맑은 이슬이 맺혔더랍니다. 대감은 이 아이를 단순한 비선 기록관이 아니라
가문의 대를 이을 양자로 삼기로 마음먹었지요. 핏줄보다 진한 것은 고난을 함께 나누며 쌓아온 마음의 두께라는 것을 유배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랍니다. 배가 서서히 섬을 멀어질 무렵 조 대감은 품속에 남아있던 가짜 황금 두꺼비 하나를 꺼내 저 깊은 바다로 힘껏 던져버렸지요. 풍덩 소리와 함께 가라앉는 두꺼비를 보며 사내는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했던 과거의 자신과도 작별을 고했더랍니다. 진짜 보물은 금덩이가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로구나. 대감의 나직한 읍조림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지요. 무인은 그새 울음을 닫고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자랑스럽게 펼쳐 보였답니다. 그것은 작전 지도가 아니라 한양의 소문난 맛집들이 빼곡히 적힌 먹거리 지도였지요. 대감님, 한양 도착하자마자 이 집부터 가야 합니다. 여긴 수육이 입에서 살살 녹거든요. 무의의 천진난만한 외침의 배 위에는 한바탕 웃음꽃이 피어났더랍니다. 배는 붉은 노을이 아닌 희망찬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한양을 향해 힘차게 물살을 갈랐습니다. 저 멀리 섬 나루터에서는 아이들이 조 대감이 접어준 종이 딱지를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지요. 인생이란 말이다. 가짜 황금을 쫓는 게 아니라 진짜 인연을 낚는 것이란다. 대감의 인자한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아스라이 울려 퍼지며 대단원의 막이 내렸답니다. 훗날 한양의 정승 집무실 한가운데에는 화려한 보석 대신 찌그러진 노수저 하나가 소중히 모셔져 있었다지요. 조 대감은 권력에 취할 때마다 그 수저를 보며 섬 마을 사람들과 무의와 나누었던 그 뜨거웠던 밥 한 그릇의 무게를 되새겼다니 참으로 멋들어진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겠습니까? 달빛에 번쩍이던 가짜 황금 두꺼비보다 찌그러진 노수저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은 조 대감의 마지막 뒷모습이 참으로 길게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네 인생도 돌이켜보면 손에 쥔 재물보다 거친 파도를 함께 넘으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던 고마운 인연들이 결국 가장 큰 보물로 남는 법이지요. 모진 유배지의 바람을 견뎌내고 끝내 정의를 세운 조 대감의 기계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 하루 훈훈한 온기와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치며 인사를 올릴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